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경제원론 이번 시간에 와이드 경제학 챕터 16장 재정정책과 정부 부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379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가 채무와 정부 부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국가 채무와 정부 부채 뭐 비슷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와 정부 부채,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국가 전체의 빚과 그 중에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빚, 이렇게 좀 나눠서 보긴 하는 거죠. 자, 우선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5-1절 보시면 정부가 할 일이 되게 많잖아. 그리고 저소득층을 도와줘야 되고 복지 관련된 거, 재난에 대한 비용 이렇게 되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또 경기를 부양을 위해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재정 적자가 자꾸자꾸 심화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 정부 부채도 심해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정부의 재정이다라고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개인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세금을 통해 가지고 재원을 조달한 다음에 정부가 이렇게 정부 지출 쓰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이때 들어온 만큼 쓴다라고 하면 T에서 G가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된다? 그치,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균형 재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재정 균형 이렇게 되는데, 지금 살펴본 것처럼 들어오는 것보다 쓰는 게 너무 많아진다 할게요. 그러면 이게 재정 적자, 적자 재정이다,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반대로 G보다 T 들어오는 게 많으면 흑자 재정,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정 지출이 재정의 수입을 초과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재정 적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적자 재정, 재정 적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크기를 당연히 측정한다 그러면 야, 얼마 들어왔냐? 얼마 나갔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해요. 거기 음영색 박스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의 지출에서 정부의 조세 수입, 재정 수입, 재정 지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정부 지출을 좀 구체적으로 내역을 한번 이렇게 분해해서 살펴보면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가 뭔가를 구매할 수 있겠네. 정부의 구매 조달 관련한 금액, 이게 정부 지출일 거고요. 아니, 공무원들이 운영하려면 건물도 있어야 되고 차량도 있어야 되고 뭐 등등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전 지출이 있습니다. 이전 지출은 정부 구매라는 것은 뭐 트럭을 하나 정부가 샀다 그러면 돈을 주면서 트럭이라는 게 들어와. 그러니까 대가가 있어. 근데 이전 지출은 약간 저소득층을 위해서 도와주는 건데, 이거는 대가가 좀 없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정부가 돈을 빌렸어.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갚아야 될 때 그냥 원금만 갚는 게 아니죠. 이자까지 갚아야지. 그래서 순지급, 지급, 이자, 그냥 이자라고 써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정부가 쓰게 되는 정부의 재정 지출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의 재정 수입이다 하면 요거는 주로 조세 수입,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부가 각종 이렇게 쓰는 거에서 들어오는 거와 쓰는 거의 그 차이점, 그거를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지급 이자는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수행 중인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요건 과거지, 과거. 과거에 했던, 빌렸던 돈에 따른 대가를, 기다림에 대한 대가, 저한테 돈을 빌려줘서 감사한데요. 기다려주신 대가로 제가 좀 더 오늘 웃돈을 얹어서 줄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원적인 재정 적자에는 제외. 이게 본원적인 건 아니죠. 근본적인 건 아니고, 지금 재정 적자도 이제 우리가 유량 일정 기간을 하는데, 올해 시점에서 봤을 때 이건 옛날에 행동한 거니까, 그래서 본원적인 재정 적자에서는 제외된다,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과 실업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단한 그래프로 한번 체크해서 보도록 할게요. 실업률이 있고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나와 있는데,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거기 시간, 연도 이렇게 나와 있어. 시간이 있고, 여기 보니까 실업률이 어떻게 돼? 96년도에 이렇게 해서 IMF 때 확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통합재정 수지를 살펴보니까 요 실업률과 좀 반대로 작동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재정수지라고 할게요. 재정수지. 자,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하얀 색깔은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자, 우리나라가 이제 요즘도 경기가 좋지는 않지만 IMF 때가 그래도 역대적으로 가장 경기가 안 좋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럼 정부의 재정수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기 부양을 위해서 또 실업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실업급여 같은 것들이 나가게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이전 지출이 많이 나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둘 간의 실업률과 여기 나와 있는 재정수지 간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예,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거기 마지막 줄 한번 보시면 경기 변동의 재정 적자 규모가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데 경기가 호황일 때는 재정 적자의 규모가 작아지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경기가 불황입니다. 경기가 불황이면 이게 어떻게 된다? 실업률이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경기 침체가 되면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렇게 실업률이 증가하는 상황이 되면요. 재정 적자 규모가 커지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부의 재정 적자가 커져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요. 자,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도대체 얼마나 되나 간단한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채무 한번 살짝 보시면 우리나라 국가 채무 규모와 GDP 대비 국가 채무의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 97년까지는 국가 채무의 크기가 계속 증가합니다. 오히려 비율 자체는 감소하는 측면도 있는데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 자금, 이제 그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쓰러지거나 부도가 나고는 사실 금융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국가의 세금이죠. 우리의 세금이야.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복지 관련된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국가 채무와 국가 채무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50%를 넘어선다고 하는데 증가하는 추세.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있겠죠. 전체 국가 채무 중에서 이렇게 정부가 지고 있는 채무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커집니다. 최근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가 채무 대신에 정부 채무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이라는 게 이제 주체가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채무를 하면 국가 전체가 가지고 있는 빚, 이렇게 갚아야 될 빚, 이렇게 하니까 애매해서 정부로 쪼개서 얘기하는 거죠. 자, 정부 부채는 국가 채무뿐만 아니라 준정부 기관의 부채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정부가 돈을 빌려요. 그래서 재정 적자가 발생할 때 정부가 돈을 빌리게 되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정부 부채는 증가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재정 적자 시 증가하는데 증가 추세이고 우리가 이제 전체 GDP에서 정부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과 국가 채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가 채무 보면 거기 밑에 그림 바로 밑에 보세요. 국채, 차입금, 국고 채무 부담 행위 이런 것들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다음 그 페이지 그림 바로 밑에 보시면요. OECD 국가 회원국의 정부 부채의 비율이 거기 나와 있는데 2022년 OECD 전체 거기 평균 보니까 76.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53.5 해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중간 정도 되니까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꾸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OECD 국가, 미국을 비롯해서 국가 채무가 정부 부채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빚내면 개인도 마찬가지죠. 기업도 마찬가지죠. 타인 자본인 부채를 많이 갖다 쓰게 되면은 당연히 부담이 커집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동안 잘 버텨왔잖아. 이거 뭐 어차피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점차 뭐 나아지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 보시면 381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하버드 대학의 로고프 교수님은 뭐 책을 쓰면서 이번엔 다르다 뭐 그런 책을 썼거든요. 세계 경제가 겨우 경기 침체기를 벗어나서 회복 국면으로,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
지금 또 코로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회복 국면에 이렇게 접어들려고 하는데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려움에 있다가 뭔가 다시 힘을 내서 뭐 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내가 그동안 진 빚이 너무 많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빚을 갚는데 몸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회복하려고 하는데 국가채무, 정부채무 이게 발목을 잡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경고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디게 되면서 경기가 회복돼야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정부의 조세 수입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게 빠르지 않게 되다 보니까 정부의 채무 상환 능력은 줄어들게 되면서 이자는 계속 갚아 나가야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이자를 갚아야 할 부담이 커진다. 네, 그런 것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4절, 재정 건전성의 확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정 건전성의 확보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가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겁니다.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재정 적자를 줄여나가야 되는데 재정 적자는 어떻게 됐다? 정부가 쓴 거에서 조세 수입, 정부의 수입을 빼는 것인데 자, 이걸 줄이기 위한 방법은 뭐가 되겠습니까? 간단해요. 쓰는 걸 줄이는 거야. 그리고 세금을 많이 거두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우리가 분담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근데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해서 갑자기 이렇게 세금을 올리게 되면 그리고 정부 지출을 줄이게 되면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정책 함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피스컬 트랩 해가지고 정책 함정, 재정 정책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자, 다시요. 재정 정책의 함정, 재정 정책이 뭐냐면 균형 재정을 고집하는 거야. 재정 적자가 심해지니까 균형 재정으로 가기 위해서 정부가 쓰는 돈은 줄이고 세금을 거두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경제가 진짜 회복되지 못하고 안 좋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정리하면 균형 재정을 고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균형 재정을 고집해서 발생하는 문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재정 절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보와 재정 절벽. 자, 재정 절벽이 뭔가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자, 거기 볼게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국회의 법적 조치로 인해서 각종 감세 정책이 종료되고 세금을 깎아주는 걸 줄여주는 거야. 재정 적자 축소 방안이 시행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재정 절벽이지. 자, 재정 적자 이거를 좀 줄여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정부가 돈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고 우리 가게가 지금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이제 빚을 줄여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 학원도 못 다니고 외식도 못 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도 2013년에 그런 예산 통제법을 시행하게 되면서 점차 이걸 줄여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걸 담당하는 게 미국의 의회 예산국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으로 계속 정부의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 2012년 뭐 앞으로 더 커지게 되는 상황에서 재정 적자 비율이 크게 될 거다라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렇고요. 위에 가보시면 로고프와 라인하트 교수가 이번엔 다르다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요. 유럽의 과다 채무국에 또 그리고 국채 금리와 나타낸 게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같은 데도 난리도 아니지. 그래서 유럽도 여러 가지 재정의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글로벌 금융 위기라는 외부 충격이 발생한 상황에서도요. 유럽은 하나의 국가를 추구하면서 최적 통화 지역 유로화를 발행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에 미국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미국 이렇게 있죠. 미국이 있고 여기 또 중국이 있죠. 중국이 있고 그래서 미국과 중국에 대응할 만한 또 유럽은 야 우리도 같이 한번 힘을 합치자 해가지고 EU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다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커다란 경제 블록을 형성하고 있는데 유로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EU를 형성한 나라들은요, 같은 통화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근데 유로존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아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럽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잘 사는 나라 어떤 나라예요?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그나마 재정 여력도 되고 경제가 좀 안정적인 상황인데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기타 등등 요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근데 단일 유로를 사용하게 되면 좀 자세한 건 나중에 할 겁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금융 정책과 환율 정책을 독점적으로 관리하게 되는데 아니 거기 보시면 각국은 독립적인 재정 정책. 그러니까 자 우리 하나의 유럽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면서 유럽 중앙은행에서는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환율 이런 것들 그리고 통화정책 이런 것들은 이제 유로화를 같이 하나 쓰게 되니까 유로를 막 팍팍 찍어낼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통화정책을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럽 중앙은행이 관리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여기 각국의 정부는 여러분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재정정책은 정부에서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국 정부는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재정정책을 사용합니다. 재정정책을 사용하게 돼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로존에 속한 국가들이 경제 구조가 비슷하게 되면 뭐 같은 길을 같은 방향을 쭉 가게 될 거야. 근데 비슷한 통화 정책을 사용하게 되는데 재정 정책이 다르다 보니까 아니 아직까지 제대로 독일이나 프랑스는 뭐 자금 여력이 있거나 하면 그걸 타개해 나갈 수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뭐 빚도 많고 등등등 하게 되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은 야 너무 지금이야 이제 오래된 거지만 너무 빠르게 EU 통합을 시도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요. 385페이지 가보시면요. 만일 노동 생산성이 다른 국가들이 능력이 다르단 말이야. 생산성이 다른데 임금 상승률이 야 하나의 유럽이니까 임금 다 똑같이 줘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근로자도 마찬가지잖아.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잖아. 손흥민 선수랑 기타 공격수랑 능력이 다르고 기여하는 바가 다른데 자 똑같은 제도를 시행해서 임금을 똑같이 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당연히 생산성이 낮은 국가들은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 결과 국제수지 적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적자를 보게 되니까 이렇게 독자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할 때 방만한 재정정책을 사용하게 되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정적자 문제가 계속 위기가 된다, 누적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더 심각해지고 있고 일부 나라는 탈피하고 있지만 2010년 시작된 그리스 재정 위기서부터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벨기에 등으로 확산되면서 이탈리아, 프랑스까지 계속 유로존 전체가 국가 채무 부담이 심각해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게 거기 나와 있습니다. 더 나가서 지금 인플레이션, 물가와 임금 상승 이런 걸 통해 가지고요. 남유럽 국가들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물건 자체가 어떻게 비싸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제품 가격이 비싸지면 물건을 안 사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인 경상수지의 적자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가보시면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뭐 유럽 재정 안정 기금을 확대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고요. 위에 좀 옛날 얘기이긴 하지만 유럽의 재정 위기에 대해서 각국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국가 채무 관련해서는요. 특히 정부의 국가 재정, 정부 채무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거기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뭔가 선거와 관련해서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뭐 어차피 내 돈도 아니고 그냥 펑펑펑 쓰는 거야. 그러다 나중에 뭐 국가 부도가 나고 그거는 물론 국가를 위해서 정치인들이 행동을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갈등, 미래에 쓸 돈을 미리 땡겨 쓰는 것이잖아요. 그런 문제들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요, 디테일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뭐, 이코노미스트지나 신문기사 같은 거 좀 관심있게 제목 같은 거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경제 언론 내용들이 거기 또 스며들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경제 언론 수업은
최신 기사들은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내줘가지고 발표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 수업에서는 제가 그냥 약간 일방적으로 간단하게 핵심만 전달하는 걸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경제학에 관심을 가지면서 원론뿐만 아니라 그리고 점차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이런 것도 들으시면서 아니면 청강을 하시거나 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경제학에 대한 지식을 좀 높이시는 것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시는데 굉장히 기본이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다음 챕터가 화폐와 금융정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요. 우리 수업 시간에 오프라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